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우리 시장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사실 뭐 시세는 크게 볼 건 없어서요. 어제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 그냥 지표 몇 개만 볼게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14를 나타내고 공포 탐욕 지수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들이고 마켓캡은 0.3% 가량 하락을 해줬습니다. XRP 쪽에 관해서 약간의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어서 그것도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보시죠. 일단은 호재 뉴스가 될 수 있겠어요. 블랙록이 SEC의 가상자산 TF팀과 회동을 하면서 현물 ETF에 관한 또 시장 가능성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미국 SEC 가상자산 TF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됐었을 때 나왔던 그런 기사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사인데 그때도 요런 행보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물 ETF 승인이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요. 요게 이제 관련해서 블랙록과 SEC 크립토 태스크포스 미팅이라고 하는 그 문서 자료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SEC가 TF팀이 생겼잖아요. 그 TF팀과 이제 블랙록과 미팅을 가졌다. 근데 이제 뭔가를 출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래서 새로운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이 머지않았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네이트 제라시 미국 ETF 스토어 최고 경영자가 블랙록이 이번 주 초에 SEC랑 회동을 가졌고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과 상한 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전했고요. 사실 블랙록이 지금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다 이런 소식이 뚜렷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비트와이즈나 그레이스케일 뭐 이런 운용사들은 현물 ETF 신청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뭐 얼마 전에 XRP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블랙록이랑 이제 협업을 했냐, 그러니까 뭐 논의를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뭐 뉘앙스를 풍겼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확히 어떤 ETF를 출시할 건지까지는 아직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뭐 그 다음 타자다라고 한다면 뭐 XRP 솔라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시가총액 큰 것들로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과 ETF의 결합 상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장에 알트코인을 이제 올려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미국의 무역 적자, 무역 수지가 1227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수치죠. 그래서 상무부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1227억 달러로 이제 집계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고 적자폭만 놓고 본다면은 전월 대비해서는 줄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3월 달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는 이제 대미흑자를 나타냈고 그게 500억 원이 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만큼 좀 적자 규모가 다른 나라 것까지 함께 집계를 했겠지만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강경한 이런 상호 관세에 관한 의견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출이 이제 3.22% 늘었고 수입은 좀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1월 달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트럼프가 조금 더 이 관세에 관해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이 또 시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2기 행정부가 고율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 미국의 기업들이 재고 확보 차원에서 수입을 일단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적자의 이제 폭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가격이 오를 것이야라고 하면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의 행동이 미국 기업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세가 실제로 포함되기 이전에 빨리 이제 물품을 조달을 해야겠다 이런 또 심리가 들어오면서 그 수입량이 확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무역 적자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관세 쇼크인데 달러가 급락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 불신 요런 이제 한국경제 기사가 나와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장이 이
S&P 지수가 4.8%, 나스닥이 6%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에. 근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급락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라고 하고요. 시장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대피를 하고 있는데 관세로 인한 충격이 얼마나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달러도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경제 이상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통상 우리가 안전자산을 찾을 때는 미국 달러화로 이제 달려가고 있지만 이번 충격의 진원지가 미국이다 보니 미국 달러화 가치가 되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1.67% 하락을 했고요. 2022년 이후 1일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JP모건의 이제 투자전략본부장은 그레이의 50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주식시장은 이제 기소, 체포, 추방될 수 없고 협박, 위협, 괴롭힘을 당할 수 없고 수익, 성장, 안정성, 유동성, 법치주의 등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는 최고의 투표 기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에 관련해서 달러 표기 자산에 대한 자신감 상실을 반영을 하고 트럼프의 100일에 대한 시장에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이제 트럼프가 이제 100일 취임되고 100일 돼서 그 증시낙폭이 전 정부 대비해서도 엄청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트럼프 자체가 이 달러화에 관한 이 달러에 관한 가치 자체도 떨어뜨리고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 이상 현상이 계속 이제 나왔어요. 그 전에는 이제 나스닥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막 이런 게 나오다가 이제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알려져 있는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시장에 계속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서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문서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SEC 소송에 이제 돌발 긴급 요청서가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SEC와 또 리플 간의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이 증거 같은 경우에는 저스틴 W. 키너라는 인물이요. 미국 국민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키너는 최근에 SEC로부터 미등록 편의 주식 거래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제소된 인물이다라고 전했는데 이 본인이 그러니까 SEC와 리플과의 소송 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증거물을 제출했다고 했어요. 이 증거거든요. 이게 하위 테스트 관련해서 이게 증거물은 아니고 하위 테스트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은 저스틴 W 키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제출한 거예요. 전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문서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스틴 W 키너라는 인물이 SEC와 리플 간의 소송에 관련해서 미국 국민의 자유를 위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다라면서 긴급 요청서를 본인이 이제 제출을 했고 이 해당 서류에는 구체적인 증거 내용이 담기진 않았고요. 키너가 수집한 실물 투자 계약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상태만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서류 내에서는 그 증거가 이제 나온 건 아니고 그 증거를 같이 제출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키너라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C로부터 이제 제소가 됐던 인물인데요. 법원으로부터 $10,000,000 이상을 납부하는 명령을 받은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떤 거고 이제 리플, XRP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는 아직은 이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도 속보로 가지고 온 거라서 그래서 그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XRP가 리플이 이제 그 SEC가 소송을 이제 철회했다라는 소식만 이제 전해졌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 결과가 뚜렷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지금 뭐 조율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내용은 뭐 벌금을 좀 줄였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완전 소송이 끝났다라고는 지금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업계에서는 그래가지고 향후에 무슨 변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 인물이 이런 문서를 발표를 했던 부분들도 시장에서 어떤 변수로 다가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어느 정도의 포인트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은 같이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련한 발언을 같이 팩트 체크를 해보면서 이게 트럼프의 의도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이제 나온 바로는 이제 뭐 국가별로 이제 관세를 매겼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상호관세 이야기는 여러분도 시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한국의 25%, 중국의 34%, EU의 20%, 일본의 24% 적용을 했는데 캐나다의 유제품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일부 유제품에 250%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캐나다가 수입하는 미국산 유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기 때도 이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캐나다가 유제품 시장을 미국에 개방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할당량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무관세로 수입을 했는데 이 쿼터를 초과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때도 우리랑 FTA를 맺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지금은 아무 효과가 없을 정도로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캐나다 무역 적자가 연간 293조에 달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법이 진짜 엉터리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부과한 관세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틀린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중국에 부과한 관세 비용 대부분이 미국인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비용을 미국의 소비자에게 전가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그 바들이 사실은 이제 수치적으로 따지고 봤었을 땐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계산법에 관해서 시장의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왜 이렇게 관세에 집착을 하느냐.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실 실제로 이제 미국이 무역 적자인 거는 맞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약 중에는 소득세 폐지의 공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폐지를 하고 소득세를 줄여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지금 부채가 많고 세금을 좀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동안 너무 많은 이제 관세 혜택을 줬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적자가 생겼고 들여오는 물품에 관한 세금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세금에 관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트럼프의 주장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미국 국민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 중에 하나로도 이제 관세를 좀 채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하게 되죠.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밉지만은 않겠구나. 물론 이제 증시를 폭락시키는 그런 요인은 있지만 그래서 사실상 본인이 이제 주장하는 건 법인세 폐지, 소득세 폐지 이런 것들인데 미국의 지금 관세를 너무 용이하게 다른 국가들한테 용이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미국은 이전에 이렇게 무역에 관한 관세를 파격적으로 할인해주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이제 돈이 많았던 국가였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막상 취임을 해보고 나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의 국가 빚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 조 바이든을 대놓고 비판했죠. 그냥 약간 나무늘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잠만 자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도 약간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긴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이제 미국을 위한 일은 맞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러기에 이제 주변국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그게 이제 피해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의견에 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처음에 미워하다가 이제는 이제 펼쳐진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제 좀 이해하려고 하는 시선들이 조금씩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련한 내용을 많이 찾아보니까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줄이는 것을 좀 줄이고 그걸 이제 관세로 좀 충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나라빚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갚으려고 하는 움직임. 반도체 그 칩스법도 그걸 폐지하고 그 부채를 갚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나라빚 해결을 위한 많은 이제 행동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취임된 이후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서 국채금리 수익률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같은 알고리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에 관해서는 물론 협상 카드가 있겠지만은 엄청 많이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또 시장 의견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협상이 하면은 이제 코인 다시 올라갈 거고 좋아질 거야라고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시장에서 전략을 잡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뭐 시장은 사실 전반적으로 좀 심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릴 내용들도 막 뚜렷하게 크게 많지는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시장의 다양한 견해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야기 또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야기는 너무 짧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해주세요. 부족하면 제가 채울게요. 아니 저기 그게 아니라 네.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짧다. 제가 얘기하는 게요? 네. 약간 인사처럼 하시네요. 너무 짧으신데 왜 이렇게 짧으십니까? 이야기가.
저요? 아니 뭐 네. 다 제 얘기 듣지도 않으시고 다 들었어요. 그 다른 아니, 관세 얘기가 그러니까 다른 관세 얘기에 관해서 약간 그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네, 저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 아니 이제 한번. 사실은 이제 뭐 관세 음. 얘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약간 저는 관세 얘기에 좀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그런 빚을 갚는 생각도 좀 있지만 일단은 표를 모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누구 있어요. 표를 모아요? 지지세를 표를 모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어떤 관세를 받는 것보다 일단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미국으로 오게 해서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리쇼링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많은 것 그런 같아요. 시선이 있을 수 있죠. 예, 충분히. 일단 일자리나 일단 기본적으로 공장을 다 이쪽으로 다 모으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싶은 왜냐하면 이게 관세를 모든 공장을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돈에 관한 거면 애플이나 그런 자기네 공장까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애플이나 이런 것까지 다 때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 자국의 기업까지 다 때리면 안 되거든요. 자국 기업까지 다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애플이 지금 엄청 급락했어요. 예, 애플이 급락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애플 아이폰을 이제 다음에 사면 이제 이게 지금의 한 0.5배 정도 높아질 거라고 그래요. 아이폰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뭐 $3,000가 될지도 모른다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팀 쿡이 되게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원래 이제 뭐 상당수의 어떤 많은 부품들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중국에 많은 부품들을 제작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바이든 정부 때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게 뭐냐면 상당수의 공장들을 많이 이전을 시켰어요. 중국에 있던 공장들 많이 이전시켰는데 트럼프가 그런 노력을 다 무산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으로 공장을 많이 옮겼는데 베트남 이거 엄청 때려버렸어요. 지금 엄청 때렸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다 무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다 무산됐고 다 미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으로 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TSMC가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지었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노동자들이 상당히 미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좋은 노동자들이 없어요. 양질의 노동자가 없습니다. 많이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비싼 데다가 좋은 노동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된 노동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꼭 좋지만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 좋지만은 않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꼭 정의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그게 표를 모으기 위한 게 일단 큽니다. 왜냐하면 지지세를 하기 위하고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본인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다음 세대에 대한 표나 이런 것들 좀 결집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분은 돈도 돈이지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결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거나 퍼포먼스나 쇼적인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위에 사시는 분하고 아래 사시는 분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다. 이분은 아래 사람이 어려움을 잘 몰라요. 아랫물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아시면 그렇게 이민자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교육제대 뭐 오늘도 하버드에 90억 달러 이걸 자꾸 하는데 그런 거나 최근에 삭감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그렇게 닦아낼 수가 없어요. 엄청 삭감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줄이는 거를 보면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써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스페이스X랑 계약을 할 때 보면 그렇게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산을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막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지 않으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고 제가 볼 때 지지층 결집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저에게 반박을. 처음 소식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일단 TSMC가 일단 지금 칩 이 관세에서 여러분들 뭐 자세히 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25% 관세가 됐지만 면세된 게 좀 있습니다. 반도체가 빠졌습니다. 하겠다고는 하던데. 일단 들어볼게요. 빠졌습니다. 네. 일단 빠졌고요. 지금은 빠져 있으니까. 빠져 있습니다. 네. 지금 빠졌고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TSMC도 빠졌습니다. 대만에서 TSMC 빠졌고 이거는 좀 위험하지만 일단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얽히게 너무 많아서 그 철강도 빠져 있고요, 자동차도 빠져 있습니다. 일단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약서 어떻게 돼 있는지 다들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이들 잘 모르십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셔서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인텔이 지금 이걸 넘기려고 해요. 인텔이 지금 새로 이제 CEO가 왔잖아요. 인텔이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칩을 그냥 제조해서는 향후에 제가 이제 다음에 인텔의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텐데 향후에 이 방향성이 인텔이 좀 잘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방향성을 잘 잡았어요. 새로 오신 분이 보니까 방향성을 잘 잡았어요. 칩 제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분야는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칩을 제조하는데 단순히 칩을 제조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하는 칩을 제조해서 AI 칩을 제조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 칩을 제조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메모리 분야는 삼성이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로봇 분야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분야는 TSMC가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AI 칩 분야를 향후에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텔은 그 분야에 특화돼서 자신들은 제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분야의 먹거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를 자신들이 만들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분야로 개발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TSMC하고 인텔하고 합작으로 운영하면서 20%를 운영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이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 그 발표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할 예정이고요. 지분 구조는 TSMC가 20%, 인텔이 이제 반도체 기업 나머지 부분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해주고요, 노하우를 인텔에 공유하는 약간 이런 조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추진된 프로젝트고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이제 하는 회기 유도인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텔 내부에서는 대규모 구조적 및 설비 교체 가능성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24년 기준으로 엄청난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18.8억 달러 손실이 있고요. PC 시장의 약세로 생산 효율성 문제를 고전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서로 경쟁 관계였는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가 산업 안보라는 어떤 전략적 목표하에 이제 예외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체가 불가피한 상태고요. 반도체 산업 중심에서 자체 설계 모델에서 전문화된 위택 생산으로 이동 중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어쨌든 애플이 이제 이미 TSMC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텔도 이제 파운드리 파트너 후보로서 이제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파트너십을 넘어서 미국의 반도체 자립을 시도하고 있고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이제 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심에 어쨌든 그 어떤 트럼프가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중요하게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분야를 면세를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래도 소식. 지켜봐야죠. 네. 모르죠 또. 예, 다음 소식이.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되면 왜 지금 반도체를 면세를 해줬고 지금 떨고 있는 TSMC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다음 부분. 멜기슨이 원래 이제 총기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총기를 소지 못하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총기 소지를 회복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총기 규제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도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이제 이걸 이게 허가를 해줬는데 사실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총기 소지에 제한되었던 범죄의 전과자 일부를 이제 권리를 회복해 줬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1992년 이후에 이제 중단됐던 총기 소지 회복의 절차를 부활시킨 건데요.
이번 조치가 이제 연방 정부가 다시 전과자 총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 변호사인 엘리자베스 오이어는 이제 깁슨의 권리 회복에 반대했다가 이번에 해임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친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선거운동도 같이 도와줬고 이래가지고 되게 친한데 이것 때문에 이제 했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은 되게 문제가 많이 됐던 멜 깁슨이 예전에 문제가 많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정폭력 혐의로 2011년에 유죄가 됐던 전과자고 가정폭력을 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돼서 이제 총기를 못 소유하는 건데 이번에 멜 깁슨에게 이제 대통령 어떤 행정명령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멜 깁슨이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사면의 압박을 받았다고 사면 변호사가 이제 폭로를 했고 이번에 이걸 하다가 이번에 이제 사면 이게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법 기관 내부에서도 정치적인 고려에서 판단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기준이 어쨌든 이 기준이 어쨌든 친소 관계에 따라서 이런 게 결정이 된다고 해서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좀 진짜 우려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권리 회복을 위해서 보수 진영 지지층에게 총기 로비 단체가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사실은 담배와 함께 타바코 단체와 함께 상당히 이게 로비 단체로 세거든요. 사실은 이게 총기 단체가 정치적 보상 수단으로 이번에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권리 남용이라고 이제 브래디 아까 해임됐던 그 어쨌든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총기 규제를 둘러싸서 사실 지금 이념이 이제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멜 깁슨의 총기 회복은 사실 그 연예인 복권 이상의 어떤 의미를 좀 가집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총기 정책의 방향성하고 사법권의 어쨌든 독립이 훼손됐다는 점 그리고 가정 폭력이 사실 이번에 좀 동방됐던 그런 부분인데 인권 문제라는 것이 또 충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와 산업이 밀착됐다는 그런 점이 좀 해서 복합적으로 이게 좀 얽힌 그런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앞으로 이제 유명인이죠. 이분이 유명인과 정치 후원자의 특혜성 논란이 되면서 이제 향후에 계속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무조건 친하면 다 사면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문제가 진짜 이게 많네요. 가정 폭력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특히 이게 그러니까요. 사실 그때 부인을 총을 약간 향해 그러니까. 쐈던 거라서 좀 심각합니다. 웬일이야. 이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참 거기서는 부인을 구하더니만. 그러니까. 네. 자, 부러워 죽겠네. 무료로 제공한대. 우와. 돈 내고 뭐 하고 있는데. 엔트로픽하고 챗GPT를 이제 무료로 이야 좋다. 복지 좋다. 예, 미국 캐나다에 무료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육 진흥하고 이제 대학생들에게 연구학습 그리고 프로젝트 작업에 AI 도구를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접근과 고급 AI 도구를 해서 무료 제공해서 경제적 장벽 없이 누구나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젊은 세대 특히 대학생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챗GPT 플러스를 좀 더 넓은 사용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장기적 브랜드 충성도 이렇게 젊을 때 써보면 이게 나중에 점점 더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릴 친구들한테 이제 좀 더 싸게 많이 쓰는 그런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쓰게끔 대학생 요금제가 사실 싼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쓰게 해서 충성도를 높이는 약간 요런 것들이 그렇네요. 그런 겁니다. 한 그래서 번 결제하면 잘 안 바꾸니까. 바꾸고 뭐 그런 거기 네. 때문에 보통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이 싼 이유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대학생 요금제를 쓰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싼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네요. 네, 그래서 좋아요. 교육 지능 발전 및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건데 엔트로픽이 먼저 이런 걸 시작했고 이걸 이제 따라하게 되는 약간 경쟁을 하는 거고 이번 첫 고등교육 진출 발표로 이제 대학 전용 챗봇이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요게 있네 출시를 해서 노이스턴 대학과 이제 런던 경영대학 이런 데서 파트너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요거를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2024년 5월부터 이제 지난해 협의를 해서 이제 하고 있고 15개 대학에서 했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5월부터 무료로 다 한답니다. 전체 대학에서 부럽다. 서비스를 하게. 예. 가시면 되죠. 아이고 제가 어디 갑니까? 미국으로 가시면 되죠. 미국. 자꾸 날 보내려고 네. 가라고. 이게 사실은 이제 AI 리터러시라고 형성을 하는데 오늘날 대학생의 미래 기업가하고 연구가 정책 결정자이기 때문에 지금 제공해 놓으면 이제 향후에 이게 자산이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쪽에서도 뭐 카카오 쪽에서도 이런 걸 제공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한테 저는 좀 많이 무료로 저는 뭐 카카오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을 대학생들 막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모티콘 이런 것들을 막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용량이나 서버 같은 것도 막 제공해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교육 패러다임이나 전환을 가속화하는 약간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플랫폼 선정이나 경쟁의 어떤 전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누가 미래의 사고를 방식을 하고 환경을 설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선점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틱톡이 중국의 욕을 지금 뭐 맨날 유럽의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또 전송을 했대요. 그 의심을 받아서 5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500억 원을 이제 벌금을 부과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이런 걸 되게 따지나 봐요. 데이터 이제 보호위원회에서 4년에 걸친 요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달 말에 이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틱톡 모에서는 바이트댄스가 요걸 전송을 했고 AI 및 유지 보수 엔지니어링이 접근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경각심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는 이제 퇴출될 위험성이 있는데 틱톡 아메리카라고 제가 오늘 이제 뭐 했는데 틱톡 아메리카라고 이제 출범한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50% 갖고 오라클하고 하는군요. 컨소시엄이 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머지 이제 인수를 해서 가지 출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좋네요. 네.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위반 내용은 유럽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에 접근 가능하게 된 점, 정치 글로벌 파장은 미국 EU에서 틱톡의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개인 정보 주권과 이제 글로벌 플랫폼 간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유럽은 개인 정보는 개인의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강력한 가치 체계가 반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많은 정보가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되냐, 누가 책임이 있냐는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는 것 같고 중국의 기술 영향권이 이제 유럽의 경계 신호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중국 정부의 감시 기술과 정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AI 훈련에 데이터 전쟁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좀 되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술의 어쨌든 플랫폼이 민주주의 법 질서에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제재할 것인가라는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정해진다는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한번 보시죠. 이게 또 새롭게 나온 서비스입니다. 바이폼이라고 이게 이제 전자상거래 판도를 바꿀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아마존의 앱을 떠나지 않고 제3자 브랜드 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이해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하면 만약에 아마존에서 특정한 희귀 식물을 찾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네. 만약에 아마존에 이제 그 아마존 식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 앱에서 해당 식물을 검색해요. 그 바이폼이라는 어떤 기능이 활성화되면 다른 앱에 이걸 판매하는 앱을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이는 이제 아마존의 AI 모델 인터넷을 막 검색해서 찾아줘요. 그런 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막 선택을 하면 이 아마존에 있는 앱의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대요. 이게 찾아서. 그리고 구매를 결정하고 바이폼이 버튼을 누르면 AI가 해당 식물을 하는 판매로 이동해서 장바구니를 추가하고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입력하고 이 과정에서 모든 별도의 웹사이트에 접속 필요 없이 이 아마존 앱에서 모든 걸 결정해 준대요. 그리고 결제가 되나 봅니다. 이게 저절로 AI에서. 그러니까 이 앱에서 그 앱의 구동이 이쪽으로 접속을 하지 않고 저절로 결제가 되나 봐요. 이 앱 안에서 모든 게 그쪽으로 접속을 하지 않고 원격으로 결제가 되는 약간 이런 시스템입니다. 뭔가 좀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뭐 결제가 성공적으로 처리되면 주문 확인 정보가 아마존 앱을 통해서 제공되고 식물은 주소가 이렇게 되나 봐요. 연동이 돼서. 그러니까 부작용은 전혀 없대요. 그래요? 네. 결제 정보는 암호 처리되면서 아마존은 사용자 주문한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가 없대요. 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시에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안정성을 높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암호화 처리해서 자기가 거기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에이전시가 거기 직접 가서 자기가 그걸 결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원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 에이전시가. 그러니까 로봇이 가서 자기가 거기 가서 접속을 해서 자기가 구매를 대행해 오는 거예요. 네. 예. AI가 가서. 예. 예. 근데 이제 구매 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니 초기 단계에서는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구매 오류, 결제 오류가 좀 있을 것 네. 같아서. 요 부분이 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사용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제가 볼 때 이게 제가 볼 때 아마 이게 알아서 구글도 알아서 메타처럼 성 정체성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DEI처럼 이런 거를 조용히 제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구글이 요즘에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한 이런 얘기인데 보호 대상에 대한 성정체성 젠더 아이덴티티 앤 익스프레션이라는 그 문구를 삭제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 대상 명문화를 곧 존재를 인정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트랜스젠더나 논 바이너리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 집행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문구가 사라진 자체가 보호가 약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타나 기존에 있었던 다른 정책들이랑 이런 것들이랑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이제 자세를 낮췄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소수자나 성소수자나 이런 어떤 성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가 자사의 혐오 발언이나 성 정체성 용어나 이런 것들을 없앴다. 그리고 이 변경이 사실은 트럼프 정부 이후에 재출범한 이후에 발생을 했었고 극우 보수 지정의 지침서인 프로젝트 2025의 성 정체성 용어 삭제를 권장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편집이 아닌 정치적인 흐름과 연동된 정치화된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사례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콘텐츠 중재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는 원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중립을 지키는 걸로 유명했었는데 최근에 세계 최대의 어떤 동영상 플랫폼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보호 문구가 사라졌다는 점, 글로벌 콘텐츠 정책이 기준이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른 플랫폼에 가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정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이 문구 삭제는 단순한 정책 편집이 아니라 누가 보호를 받고 누가 침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플랫폼의 권력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의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명문화는 상징이다, 실천이기 때문에 명시되지 않으면 지워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를 결정할 때는 결정권자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인데 좀 더 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네,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네, 또 우리 개인 방송을 우리 본부장님이 또 하십니다. 네. 많은 이제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이번 주 열심히 이제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이번 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슈가 많아서.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조금 더 오늘 또 탄핵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좀 힘들었던 이제 네. 이슈를 소화하느라고 네. 그래서 힘들었던 한 주였는데 다음 주는 우리 조금 더 편하고 재밌게 시장 이야기해봤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이슈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인사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외부 인재 수혈과 올드맨 기용을 동시에 이어가며 전방위적인 위기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인재 경영 철학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먼저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마우로 포르치니를 디바이스 경험 부문 최고 디자인 책임자로 임명하며 디자인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포르치니 사장은 필립스 3M 펩시코에서 CDO로 역임하며 글로벌 디자인 업계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쌓은 인물로 삼성전자가 외국인 디자인 총괄로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의 영입은 디자인 경영을 강화하고 스마트폰과 가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소피아 황 전 토미힐피거 북미 대표를 글로벌 리테일 전략 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선임하며 북미 시장에서의 판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황 부사장은 B2C 유통 전문가로서 삼성전자가 북미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전략적 인재입니다. 내부 인사도 기존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김철기 부사장을 가전사업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간 엔지니어 출신이 맡던 자리였기 때문에 의외로 인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 부사장은 스마트폰, 가전, TV 등 전 제품군에서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한 전문가로 시장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고 판매처를 늘려갈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올드맨 중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성일경 전 부사장을 유럽 총괄로 다시 선임했는데 그는 지난 2022년 말부터 유럽 총괄을 맡아왔으나 자리를 비운 후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드맨 기용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인재 부족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많은 S급 인재를 영입했지만 그중 상당수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바스찬 승 위구현 하버드대 석좌 교수, 프라나브 비스트리, 레리 핵, 다니엘 리 등 글로벌 리더들이 떠났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외부 인재를 수혈하며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동시에 과거 실력이 검증된 베테랑을 기용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을 위한 인사 전략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세계 자율주행 1위 업체인 웨이모와 자율주행 알고리즘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업은 아이오닉5를 웨이모의 로봇택시로 내정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 데이터를 쌓아 이를 AI 알고리즘 강화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웨이모의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웨이모 드라이버를 아이오닉5에 탑재해 로봇택시 웨이모1을 운영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올해 말 웨이모 드라이버가 탑재된 아이오닉5가 실제 도로에서 주행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업은 현대차가 웨이모에 로봇택시를 공급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는 사업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웨이모는 이미 미국 9개 도시에서 무인 로봇택시를 운영하면 6억 4천만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를 축적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와 중국의 바이두도 대규모 데이터 축적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국내 규제로 인해 실제 도로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셔널과 포디투닥 같은 자회사를 통해 미국 카타르 등지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규제 문제로 주행 데이터 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웨이모와의 협업은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웨이모의 로봇택시가 실제 주행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공유받아 AI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를 가상세계 코스모스에 합성해 데이터의 양을 더욱 증폭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이 과정은 강화학습을 통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자율주행 전략은 자체 사업과 협업을 통해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웨이모와의 협력이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출시에서 테슬라와 비아디보다 1년에서 2년 늦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웨이모와의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추격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BL 바이오가 글로벌 제약기업 GSK와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이중항체 전문기업 ABL 바이오가 최대 약 4조 원 규모의 뇌질환 치료제 플랫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ABL 바이오의 뇌혈관 장벽 셔틀 플랫폼인 그랩바디 B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계약 규모는 최대 3조 9,623억 원, 약 20억 6,003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초기 계약금은 약 739억 원, 여기에 단기 마일스톤 기술료 1,480억 원을 더해 총 2,219억 원 규모의 초기 수익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복수의 프로그램 개발과 허가, 상업화 성공 시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상업화 이후 순매출에 따른 로열티 수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술 이전은 siRNA, ASO 등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및 항체 등 다양한 치료 모달리티를 포함하며 복수의 새로운 표적 기반 치료제 개발이 핵심입니다. 양사는 협력을 통해 퇴행성 뇌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뇌는 BBB, 즉 뇌혈관 장벽이라는 구조로 인해 약물 전달이 어려운 장기입니다.
이 장벽은 외부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치료제의 전달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해 왔습니다.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는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 1수용체를 타깃으로 BBB를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으로 기존 약물의 단계를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GSK는 이번 계약을 통해 전임상, 임상 개발과 제조, 상업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GSK 연구기술부문 수석 부사장 크리스토퍼 오스틴은 이번 계약은 BBB를 극복하고 치명적인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에 대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는 이번 계약은 글로벌 빅파마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ABL 바이오의 BBB 셔틀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ABL 바이오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뇌 전달 플랫폼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31일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오히려 공매도 거래 규모가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액은 총 6조 4,082억 원, 하루 평균 1조 2,8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 직전인 2023년 10월 평균 1거래액 7,884억 원보다 63%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실상 공매도 금지 이전보다도 더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은 외국인이 차지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90%, 코스닥에서는 87%를 외국인이 차지했고 기관 투자자는 각각 9%와 12%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은 공매도 재개로 롱숏 전략이 가능해지며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외국인은 공매도 재개 후 닷새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조 8,625억 원, 코스닥에서는 6,417억 원 규모의 자금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주간 기준으로 2021년 8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코스피 순매도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3.62%, 코스닥은 0.92%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등 지정학적 변수로 인해 외국인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지난 2009년과 2021년 공매도 재개 당시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때 차익을 얻는 구조지만 주로 공매도 타깃이 됐던 2차 전지주가 지난 4일 급반등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인 LG에너지솔루션은 수익률이 0%,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2.47%,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7.45%, 포스코퓨처엠은 마이너스 6.28%로 집계됐습니다. 모든 손실을 본 것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7.93%, 삼성전자는 4.5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일부 종목에서만 성과를 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공매도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9%로 집계, 공매도가 활발했음에도 수익을 내는 데 실패한 셈입니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 유동성과 투자 전력 다양성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금 유출과 함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도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시 혼조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